오후 시간에는 저희가 박광수 목사님이 지은 저 책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젠더 이데올로지, 동성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사람을 아니면 국가를 완전히 지금 몰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 이 두 개의 성으로 창조하신 것을 다 부인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목표를 가지고 집요하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해서 미국에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걸 이루어놨고,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 등등 해서 계속해서 밀려들어온 밀물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유린하려고 한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박광수 목사님께서 동성애 배후의 그 사상을 연구하면서 정말 참 읽기 좋은 그런 책을 이렇게 저술해 주셨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책이 거의 절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참 저 책을 좀 다시 한번 그 출판사에서 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특별히 요즘 요한복음도 강의하고 느헤미야도 강의하고 또 에스라도 강의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바이러스 책도 어쨌든 강의를 하고, 여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이 책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참 믿음의 선각자들이 너무 귀한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잘해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책이니 구해서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르크스주의 하면 이제 마르크스가 이걸 창시한 건데, 이 마르크스, 인간 마르크스의 모순과 위선, 그리고 지극히 비참하고 불행했던 그 삶,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역사적인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을 극도로 추앙하고 이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미친 짓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사람의 한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그런 그 면을 가지고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르크스주의의 그 핵심 사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칼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이 이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부르주아 계급, 무언가 가진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을 타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몰락을 시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서 노동자, 그 다음에 농민이 천국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 이거 이야기하면서 박광수 목사님 참 좋은 거를 지적을 했어요. 공산주의는 지금부터 2500년, 3000년 전에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이렇게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이런 거는 이미 2500년, 3000년 전에도 존재를 했는데, 이게 구체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꽃을 피우지 못하다가 그게 한 1850년경에 저 칼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어느 면에서 이론을 정립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박광수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리즘에 이렇게 광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광원이 마귀의 좌익 사상, 붉은 사상, 공산주의 사상. 그래서 이게 이 광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럼 1850년경에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프리즘, 이게 마르크스주의인데, 여기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빛이 다 분광이 된다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불 이렇게 분광이 된 것처럼.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좌파 사상이 원래 옛날부터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붉은 사상, 그게 이렇게 활개를 치지 못하다가 이 마르크스가 만들어 놓은 이 마르크스주의라는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면서부터 말 그대로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올 때까지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 이와 같은 말 그대로 붉은 사상, 좌익 사상이 된다. 이거 참 아주 좋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야기와 함께 오늘 이제 인간 마르크스의 모순, 위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런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살진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마르크스 사상이 지금 오늘날에도 엄청난
이런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대가 될 거다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러냐? 전체주의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전체주의. 적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사거나 파는 일도 하지 못해요. 그 일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런 데서는 불가능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독재 전체 체제에서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시대에 무상복지, 무상의료 이런 거 해갖고 사람들을 유혹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철권 통치를 하게 될 이와 같은 그 적그리스도가 가져올 체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체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마르크스가 다 죽고 그다음에 소련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공산주의가 몰락한 것 같았는데, 박광수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멸망하고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이런 마르크스는 멸망을 했지만 공산주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와 같은 이 마귀의 사상이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르크스란 그 인물이 과연 이걸 창시한 마르크스라고 한 인물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인가,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2018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마르크스가 1818년에서 2018년 되면서 200주년 이걸 맞아서, 여러분 저 위에 마르크스 사진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큰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 밑에 저 중국 공산당원들이 저 앉아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하고 저 조그맣게 점처럼 이렇게 있는 게, 저 정도로 마르크스를 추앙하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신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작아요. 근데 전 전체 저 벽을 저는 마르크스 위에서 헌정하는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어서 저 중국이 지금 저렇게 공산당 저거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본받으려고 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나와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냐.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는 자기 이론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론을 주장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래서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 칼 마르크스만큼 과대 포장된 인물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완전히 과대 포장이 돼서, 저 인물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과대 포장이 돼서 좌익들의 이런 우상 숭배 이런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측면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텐데, 과연 마르크스주의가 과학적 사회주의냐, 과학적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말 과학적인가? 일단 또 결론 말씀드리면, 마르크스 사상은 모순으로 가득한 비과학적인 사상이다. 그럼 마르크스의 삶은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삶이었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의 삶 역시 어느 누구도 본받아서는 안 될 가장 비참하고 슬프고 위선적인 그러한 삶이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르크스는 뭐냐 하면,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가난한 노동자 계급, 그렇죠? 이런 사람들 가난에서 해방하고 평등사회를 만들어주고 이런데 전생애를 바친 그런 사람이 아니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그의 인생 역사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참, 이런 그 내로남불이 있을까요? 이런 내로남불이 있을까? 이 좌익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내로남불이거든요. 그 내로남불을 누구한테 배웠냐? 마르크스한테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로남불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노동자 농민을 그렇게 위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한 번도 부르주아만의 특성 뭐예요? 고급스럽게 살고 사치스럽게 살고 이런 삶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자본가 계급을 혐오했는데 본인 자신이 자본가 계급의 삶을 살았어요. 참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아주 위선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노동자의 애환이라는 건 가서 노동자하고 같이 살아야 느껴볼 거 아닙니까? 노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동자들하고 같이 삶을 나눈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애환을 함께 나눈 적도 없고 노동자와 함께 같이 살려고 해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이론을 만들었다고 하니,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 미혹으로 이끌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가. 그래서 오늘은 마르크스의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르크스주의가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 일단 결론의 말씀을 들으면
마르크스의 이와 같은 그 이론은 정말로 비과학적인 이와 같은 사상이고 이론이다. 예, 마르크스 추종자들은 마르크스주의 아니면 마르크스 사상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가 과학적으로 이걸 연구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세상에 나와 있는 역사 철학가들 아니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한 결과는 뭐냐? 마르크스 추종자들이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마르크스의 눈과 귀는 세계와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상 속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일을 했지, 정말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이 정말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일어나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이 있어요. 유명한 그 역사 철학자, 뭐 역사학자라고 얘기해도 되고 역사 저술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존슨. 그 폴 존슨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지식인의 두 얼굴입니다. 지식인의 두 얼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는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사람. 이따 이제 끝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저자가 이제 적어놨기 때문에 그 지식인의 두 얼굴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크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폴 존슨이 뭐라고 썼냐? 이 마르크스는 구제불능의 책상 물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책상에 앉아서 종말론적인 상상, 이제 자본주의는 다 망하게 되고 유토피아가 올 거다 하는 이와 같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다미선교회 같은 거예요. 옛날에 1980년대 이럴 때 그 다미선교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종말론적인 그런 상상을 하면서 병든 철학을 만들어낸 그와 같은 인물이 바로 마르크스다. 자, 마르크스가 24살에 1842년부터 2년 동안 빈곤과 착취 문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도시에 뭐 여러 가지 방직 공장이 세워지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이 다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다면서 거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되는 이런 일들이 산업혁명의 초창기에 이제 있었어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이거를 빈곤과 착취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된 건가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던 그 소장농이 있었는데 이 소장농들이 갖고 있던 벌목 권한에 대한 그런 논문을 썼고, 2년 뒤에는 실레지아라고 한 곳에 그 직공들의 빈곤한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기사를 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글들을 쓰기 위해서, 그럼 최소한 글을 쓰려면 리포트라고 하는 거에서 보고서를 쓰려고 하면 그 지방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의 삶을 알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야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는 소장농이나 지주와 실제 대화를 나누거나 조사한 적이 전혀 없어요. 또 실레지아 지역에 가서 한 번도 가서 거기 있는 직공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대로 이와 같은 글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 존슨이나 이와 같은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참 정말 신기한 사람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 사람도 이야기하고 나누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느냐. 다시 말해 마르크스는 평생 재정과 산업에 관한 글을 썼는데, 그럼 여러분 재정과 산업에 관한 글을 쓰려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공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렇죠, 자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 가서 일을 해봐야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평생도록 한 번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나누지도 않고 현장에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유명한 친구가 엥겔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르크스주의, 엥겔스주의 이걸 이제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엥겔스가 방적 공장을 한번 방문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일평생 재분소, 공장, 광산, 다른 작업종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노동자, 농민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삶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노동자의 애환과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노동자 계급의 해방, 운동, 운운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 아니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 시대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책이 뭐냐?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자본론이에요. 자, 그러면 자본론은 과학적인 책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책을 적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책을 적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다 찾아봐야 되고, 정말 그 데이터가 맞는지 가서 확인도 해봐야 되고, 정말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 어떤가 이거 보고 그로선 책을 지어야 그 책이 과학적인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부인하고 싶겠지만 1860년대 중반에 그 자본주의 노동 환경에 대한 마르크스의 과학적인 검증,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관련 연구서들과 그 다음에 현장 관찰을 토대로 해서 이 책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를 토대로 해서 이 책을 썼냐? 유일하게 한 책을 토대로 해서 이 책을 썼어요. 그 한 책이 뭐냐? 1845년에 자기 친구 엥겔스가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한 권을 그거를 기초로 해서 자본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르크스가 쓰게 된 그 자본론의 모든 출처는 엥겔스의 책이다. 그럼 엥겔스의 책이 신뢰할 만한 그런 과학성을 갖고 있어야 마르크스가 쓴 이 자본론이 과학적인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엥겔스의 책 역시 데이터가 아주 부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엥겔스는 왜 부르주아 계급의 아주 재산이 많은 이와 같은 가정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화를 제조하는, 그래서 목화를 따다가 아마 방적 공장하고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엥겔스는 노동 현장을 이제 직접 한번 갔습니다. 마르크스하고 달리 갔는데, 언제 한번 갔냐? 20살 때 잠시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던 그러한 그 방적 공장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맨체스터에 있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지사장으로 파견이 돼서 인근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얼마 동안 방문했냐? 20개월 동안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엥겔스가 밖에 나가서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공장에서 일하는지 이거 살펴본 건 20달인데, 그것도 지사장으로 나가서 노동자가 아니라, 그게 그의 일생 동안 단 한 번 했던 이와 같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엥겔스는 섬유업, 방적 공장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그만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 외에 영국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어요. 왜? 거기 가서 일을 해보거나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섬유업 한 가지를 잠시 목격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영국의 노동 환경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한마디로 큰 오류죠. 저도 논문을 쓰지만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쓰면 그냥 금방 거부가 됩니다. 왜 그래요? 데이터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만한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영국의 노동 환경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영국의 노동 환경이 각 분야를 다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돼서 환경이 나쁘다 좋다 이런 평가를 해야지, 그 노동 환경 거기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나만을, 그것도 짧은 시간 경험을 하고 이거를 확대해 갖고 영국의 노동 환경이 이렇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건 비과학적인 그런 일이잖아요. 또 엥겔스도 여러 가지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그 인용된 자료의 대부분이 가치가 모호하고 불확실한 2차 자료들이에요. 1차 자료들 몇 개 사용했는데, 그것도 자료가 글을 쓰려고 하면,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참고문헌 조사예요. 참고문헌. 이게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나? 언제까지 조사해야 되냐? 내가 연구를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그래서 거기 가장 최근에 누가 했는가가 나와야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게 뭐니까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엥겔스 책을 썼는데 2차 자료는 거의 쓸모가 없는 거고, 1차 자료를 보면은 책을 쓰기 10년, 15년 전, 그렇죠? 그렇게 오래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책을 썼으니까 책 자체가 과학적인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신의 인용물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던 엥겔스는 심지어 자료의 출처와 시기를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마르크스는 이걸 알면서도 입을 닫고, 그래서 전혀 자본론에서 이런 거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인의 두 얼굴, 그 유명한 책을 쓴 폴 존슨이라는 분이 마르크스는 4가지 잘못을 크게 저질렀다. 첫 번째, 그는 자기가 글을 쓰려고 하면은 그 당시 상황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산업혁명이 이미 진행이 돼서 50년, 100년이 됐는데, 그렇죠? 50년, 100년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글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런 글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산업체 전반, 거기 뭐 방적 공장도 있고, 그렇죠. 뭐 농기계 만드는 공장도 있고, 증기기관차 만드는 뭐 공장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산업체 전반을 고려해서 그 모든 걸 고려해서 책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작업 환경이 제일 열악한,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산업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책을 쓰고는 그럼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폐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비과학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공장 검사관의 보고서를 활용하면서 작업 환경이나 부당한 대우가 공장주의 책임인데, 그 공장주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걸 공장주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폐해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그냥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마르크스의 치명적인 이와 같은 결함이다. 네 번째, 마르크스는 국가가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검사관은 법원 판사도 있고 치안 판사도 있고 한데, 검사관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기만해서 모든 문제가 마치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에 있는 것인 양 악용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를 그걸 다 뭐라 그래요? 자본주의의 문제다. 지금 뭐 부동산이 폭등한다, 뭐 그럼 다 뭐라 그래요? 지난 정권의 문제라 그러잖아요. 이게 내로남불이거든요, 이게. 자, 이런 것을 보면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신봉하고 있는 자본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자본론이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 맞을까 한 그런 이론,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21세기에 고도화된 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중이 무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대중이 무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거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속임수와 사기가 또 거짓이 현실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 일을 하면서 마르크스가 깨닫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마르크스는 인간이 그렇게 현명하다라고 본인만 똑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현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 하여튼 자기 모순에 빠져서 이런 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주의가 막 일어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하니까 말 그대로 아이들 학교 교육도 못 시키고 나가서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꼭 자본주의에서만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봉건주의 사회에서도 먹고 살려고 하면 애들 다 나가서 일을 해야지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거를 설사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렇죠,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일이 생겼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본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우리 이런 문제를 타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합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완전히 자본가들은 자본을 다 착취해 갖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노동자들은 그냥 완전히 빈곤에 빠져서 착취당하는 이런 상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동반상승하는 거예요.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자본가는 더 잘 살게 되고, 노동자도 옛날에 봉건주의 시대에 나가서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일이 생기고, 보험이 생기고, 의료보험이 확대가 되고, 그렇죠, 최저임금이 이제 보장이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마르크스가 예측한 것처럼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그냥 갑자기 급진적인 혁명을 일으켜갖고 이 사회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이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그 사상, 그거를 이렇게 집약해 놓은 뭐 자본론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책이 굉장히 비과학적인 그런 책이다. 지금식으로 얘기해서 한마디로 이런 책을 내겠다고 이런 출판사에 이걸 보내면 퇴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안에 데이터가 부실한 거예요. 2차 자료예요. 또 더구나 어디서 나왔던 출처도 밝히지 않았어요. 또 나와 있는 것도 10년, 20년, 30년 전에 이런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내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마르크스의 책이 말 그대로 비과학적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르크스나 이 좌익들은 항상 뭘 주장하느냐? 공정하다, 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덕적인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조국이니 뭐 추미애니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게 나는 원래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지고로 뭐 착하고 깨끗하고 이렇다고 주장을 해오다가 이렇게 가서 뭐 법무부 장관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 있을까? 이게 드러나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지.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죄인이고 더럽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익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도덕성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본인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비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자,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경제 발전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그냥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자본과 계급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걸 거창하게 훈계한 훈계서와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자본론은 도덕 철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도덕 철학.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니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도덕적으로 맞질 않아. 그래서 도덕적인 이제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의 문제가 뭐냐? 자기는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더 좋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책에서 윤리학을 비웃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윤리학은 비과학적이며 혁명의 장애가 될 수 있다. 한번 이거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보통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자신만은 도덕법에서 제외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곧 도덕법이라고 착각하듯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갖다 법을 대면은 나는 예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누가 그러냐? 마르크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예. 모든 것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고 나하고 다르면 다 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심히 가혹하게 이 사람들 비판하고 이 사람들을 악랄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도덕적인 어떤 그 동기를 가지고 선한 사회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우리가 인정해도 마르크스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추악한 일을 했던가 이것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마르크스는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정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노동자 계급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성숙하고 이런 걸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뭐 폴란드 같으면 바벤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 이 사람도 뭐 한낱 노동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지식을 획득해서 결국은 최고 지도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크스는 저 노동자 계급을 위한다고 하면서 저 노동자들이 개화가 되고 그다음에 지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무언가 토의할 줄도 알고 사람들의 삶이 또 좋아지고 이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식이 있는 노동자들 심히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자기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장 경험을 오래 가지고 있고 또 정치의식을 가진 그런 노동자들은 자제심이 있었다는 그 당시에 그냥 와당탕하고 한 번에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의도 바랐고 그 다음에 자유분방한 삶을 반대하고 사회적 변화도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한꺼번에 완전히 그냥 180도 바꿔놓는 이와 같은 혁명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단계를 거치는 온건한 입장을 보이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마르크스의 이 눈에 그게 보기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성향 아주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노동자들에게 성숙한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 거 이거 자체를 엄청 싫어했다. 왜 그러냐? 계급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계급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자 계급을 무식한 상태로 무지한 상태로 두어야지 이 사람들이 무언가 깨닫게 되고 무언가 알게 되면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공산당에 이 당적을 두고 있는 이 사람들만 무언가를 좀 주고 나머지 사람들이나
어둠과 무지 속에 가둬놓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파악했던 파벨 안넨코프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의 범절이라고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마르크스는 거만했고 사람들을 얕잡아 봤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금속성 목소리는 사랑과 사물에 대해 끊임없이 늘어놓는 그의 급진적인 판결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호전적인 분위기가 배어 있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사람의 뭐랄까 이 속을 뒤집어 놓는 그와 같은 그 말, 그걸 해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하는 그런 말. 또 하인첸이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 작고 사나우며 악의에 서린 그 마르크스의 눈은 사악한 불길을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자기하고 반대하면 자네 내가 완전히 제거하겠어, 완전히 제거하겠어, 없애버릴 거야, 그냥 그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르크스는 자신의 책략에 맞기만 하면 폭력이나 테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쓴 책이 뭐냐, 자본론이라는 거예요. 자본론. 그래서 그의 성정에 따라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상태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책 이런 걸 보고 이걸 그대로 실천하려고 한 사람은 마르크스를 사로잡았던 그 마귀의 영, 그 영에 그대로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르크스가 과연 도덕적인 사람이냐? 도덕적인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머릿속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근데 마르크스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존슨이 뭐라고 얘기했냐, 마르크스가 그래도 그나마 평생 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의 성격에 있었다. 성격이 아주 엄청나게 나빴다는 거예요. 자, 4가지 측면이 있다. 마르크스의 성격은 폭력을 애호했다. 아주 폭력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폭력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려고 무척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노동자 농민을 위하겠다는 사람이. 3번째, 금전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능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마르크스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동이라는 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한 이런 성향, 조금 이따 이제 착취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 지저분할 정도로 사람 착취하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을 악용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9세기 이 마르크스주의가 나온 이후에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정권들이 보여준 전형적인 모습들을 한번 보자. 자, 러시아에 누가 있었어요?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피를 흘린 사람이죠. 그 뒤를 이어서 또 누가 나와요?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중국에 누가 나와요? 모택동이가 나와요. 북한의 김일성이 나와요. 캄보디아 폴포트가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죽인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100년 동안에. 1억 명이 넘어요. 왜 그러냐? 칼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의 이 폭동을 일으켜서 무엇인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사악한 폭력에 대한 애호, 이게 책을 읽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운동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이런 책을 읽기 시작해서 20살부터 그의 모든 사고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러면 폭력을 좋아하고, 그렇죠, 무언가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자기에 반대되는 것은 깔아뭉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 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광수 목사님이 참 좋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자들은 마르크스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듯이 마르크스를 믿는 사람은 마르크스를 닮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폭력적이 되고 속이고 등쳐먹고 착취하고 그 다음에 비윤리적으로 살면서도 밖을 향해서는 윤리적으로 살라고 하는 네로남부리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식은 그 아비를 닮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돌아서지 않는 그 유대인들, 그 악한 그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지금 마르크스가 어디서 났냐? 그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거고,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자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마르크스에서 나오는데, 마르크스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 좌익,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 여기 이거 하고 어울려서도 안 되고 그런 거 지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마르크스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뭘 듣는가도 부모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마르크스가 들고 나온 기치가 뭐냐? 많은 노동자 농민이 착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취당한 이 사람들 내가 건져줘야 되겠다. 그럼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서 착취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착취의 전형 모델이 마르크스예요. 착취의 전형 모델. 자기가 착취받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 마르크스주의를 들고 나오는데, 이 사람의 삶 자체가 한마디로 평가하면 착취의 삶이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는가? 마르크스는 노동자 농민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게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업혁명의 초반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뭐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착취를 당하는데 착취당하지 않도록 내가 해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하려면은 자신이 착취, 억압, 소외, 그 다음에 차별과 관계없는 말 그대로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야 그래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마르크스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은 억눌리고 소외되고 착취받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잔인하게 이런 사람들을 착취하던 그런 착취자의 전형적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역사를 그래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첫 번째 착취 대상은 누구냐? 그의 부모와 친인척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냉정할 정도로 무관심했어요. 그가 부모와 친척들에게 관심을 보일 때에는 오직 돈 문제가 있을 때만 관심을 보였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그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 내용을 보면 생활비가 부족하다 이것뿐이지 아버지 어디가 아프냐 어떠냐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마르크스 어머니도 말 그대로 마르크스의 숙주에 지나지 않았어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어머니를 압박해서 목돈을 뜯어내는 게 이게 다반사였어요. 아들에게 지친 그 어머니가 그의 빚을 갚아주지 않으니까 마르크스는 어머니하고 아예 의절을 해버렸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 마르크스는 평생도록 한 번도 취직을 안 해봤어요. 취직을 안 해봤어요. 한 번 생활고 때문에 철도 사무관 자리에 지원했는데 너 글씨가 왜 이렇게 나빠? 악필. 알겠죠? 이렇게 돼갖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떨어지고 평생 동안 일을 한 번도 안 한 이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부르주아, 가장 많은 이 자본가들이 살고 있던 그런 정도의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어저께인가 아마 그 조선일보에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김홍일이가 어떻게 100억 원을 가질 수 있냐? 평생 직업을 한 번도 안 가졌는데.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김홍일이에요. 김홍일이 한 번도 지금까지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100억 재산을 갖고 있느냐. 그게 신문 기사로 떴더라고요. 한 번도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100억 재산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 많냐? 특별히 좌익 그룹에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한 번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서 물려받은 거냐? 마르크스가 했던 거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한 번도 평생 동안 일을 해보지 않고도 남을 도와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거를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나선 이런 사람이 말 그대로 몽상가죠. 자,
마르크스 추종자들은 마르크스가 평생 동안 가난에 시달린 불운한 학자였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크스 부부는 부모하고 그다음에 처가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 돈을 적절하게 이제 투자했더라면 재산을 꽤 모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연평균 받는 그 수입이 200파운드, 그 당시에 200파운드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200파운드 이상이 보통 500파운드를 가지고 이 1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200파운드만 되면 숙련공이 1년 동안 받는 그런 봉급의 3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파운드 정도를 받고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귀족의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자, 마르크스 부부가 늘 빚에 허덕인 진짜 이유는 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부가 똑같이 게으르고 낭비벽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못한 거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상류층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데 본인들 스스로는 그 당시 그 영국 사회에서 가장 상류층에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구했냐?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친척들을 압박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구해서 상류층,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부르주아의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마르크스다. 그래서 여기 이 참고 문헌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니까 만성적으로 지출이 이제 초과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캉스, 휴가, 요양 이런 것만 빠뜨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중산층들은 일요일이라도 되면 런던의 북쪽에는 햄스테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즐겨 산책했는데 마르크스의 가족들도 영국 중산층의 생활을 그대로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피서제 여행을 몇 번이고 떠나고 또 마르크스가 지병 간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번 독일을 찾아가고 가족들도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면 영국 남부의 휴양지로 떠나고 그러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누가 이 돈을 대줬냐? 마르크스의 호구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물주 누구야? 엥겔스. 아까 말씀드린 엥겔스가 엄청나게 부자였거든요. 이 모든 돈을 다 엥겔스가 대준 거예요. 엥겔스가. 자, 이렇게 했고 또 여행과는 별개로 일 관계로 매년 맨체스터에 있는 엥겔스 집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많은 돈을 외부로부터 이렇게 뭐 착취를 하든 뭐 해서 받아가지고 상류사회 부르주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다음에 일가 친척들을 착취했고 두 번째 착취 대상은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1840년대 중반부터 알게 된 마르크스의 평생의 호구가 하나 있었다. 누구냐? 프리드리 엥겔스. 엥겔스인데 둘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혹은 기생생물과 숙주와 같은 공생의 관계였다. 엥겔스는 얼마 동안 마르크스를 도와줬냐? 25년 동안 얼마만큼을 도와줬냐? 자기 수입의 절반을 마르크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엥겔스는 부자였잖아요. 지사장도 하고 아버지가 커다란 방직 공장도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총액을 합쳐 보면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돈을 엥겔스한테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1863년에 엥겔스의 애인인 메리 번스가 이제 죽었는데 마르크스는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갖고 둘 사이가 우정이 깨질 뻔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우정을 유지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마르크스가 죽기 전 15년 동안 연소득 500파운드의 상류층의 생활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엥겔스가 돈을 줘서 그렇다. 엥겔스. 그러니까 가장 부르주아적인 삶을 살고 자본가 계급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노동자 계급의 애환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무언가 유토피아를 이루는 이런 이론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게 웃기는 일이다. 자본주의를 그렇게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자본가를 그렇게 타도의 대상으로 혐오했어요. 근데 본인은 자본주의가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린 거예요. 모든 혜택을. 그걸 누린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지금 이 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본주의, 제국주의 이거 체제 모델이 미국이다. 그래서 항상 미국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와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등 자본주의 혜택을 누리는 소위 강남 좌파들이 얼마나 많으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파보면 다 미국에 보내세요, 자식들.
파보면 다 미국에 보내서 미국 없애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그 내로남불이 어디에서 나오냐? 마르크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착취 대상은 누구냐? 마르크스에게 4살 연상의 부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폰 베스트팔렌이라고 한 이 부인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자녀를 엄청나게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이 옌이라고 한 사람은 프로시아의 남작의 딸인데 아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리어 제일의 미녀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포악한 마르크스를 사랑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았는지 그게 미스테리다. 문제가 뭐냐? 남작의 딸이에요. 그렇죠?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아마 시집을 왔을 거예요. 마르크스 때문에 평생을 힘겹게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생활고 때문에 전당포를 제 집 드나들듯 했고 7 자녀를 낳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마르크스랑 다 낭비벽이 심해서 다 돈을 갖다 이렇게 허비해버리니까 7명 가운데 4명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마지막에 이 여자는 간암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남았냐? 마르크스하고 마르크스의 3 딸이 남았는데 남아있는 3 딸 역시 희생양이었다는 거예요. 딸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지 않고 딸들이 직업 갖는 것도 반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마르크스의 딸들도 불운한 그런 삶을 살아서 3 딸 가운데 2 딸 로라하고 예니는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7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4명은 일찍 죽고 나머지 2명은 아버지 때문에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한 이런 사람의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이 이 착취를 한 사람이 누구냐? 마르크스라는 겁니다. 마르크스.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4번째 착취 대상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마르크스 집에서 하녀로 45년간을 헌신한 헬렌 데무스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있어도 여러분,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은 하녀 이런 거 두면 안 되잖아요. 45년 동안 하녀를 뒀는데 이 하녀는 누구냐? 마르크스에게 이제 시집을 가니까 그 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남작이라 그랬지, 프로시아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딸이 거기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딸이 불쌍해서 그래서 누구를 보내줬냐? 하녀를 보내준 거예요. 하녀를. 이 여인이 45년 동안 정말 억척스럽게 일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마르크스의 집안은 이미 벌써 파산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45년 동안 지독할 정도로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사망할 때까지 마르크스는 돈 한 푼을 주지, 동전 한 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냐? 마르크스는 아주 사악하게 이 여인을 겁탈해서 자신의 유욕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데무스는 사생아를 낳았어요. 사생아. 누구의 아들이냐? 마르크스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이거 내 아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아이는 마르크스, 이 뒤에다가 성을 마르크스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어머니 성을 따서 헨리 프레드릭 데무스라고 출생신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르크스가 최소한 양심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아들을 그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출생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혁명 지도자로 이제 나서야 되는데 이런 명성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졸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친구 엥겔스를 설득해서 얘 애가 네 아들이라고 좀 그래라. 이렇게 해갖고 엥겔스 자식이 된 거예요. 엥겔스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엥겔스는 이 아이를 받아갖고 또 어떻게 했냐? 루이스라고 하는 노동계급 집안에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누가 돈을 줘야 키워줄 거 아닙니까? 돈을 줘야. 근데 마르크스가 돈을 일평생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돈도 누가 지불했냐? 엥겔스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엥겔스는 이 사실 이걸 함구하고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1895년에 인후암으로 이제 죽게 돼요. 인후암으로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 남은 마르크스의 딸이 엘리노어인데 그 딸에게 진실을 밝혔다는 이 아이가 얘가 네 아버지 아들이다. 이걸 이제 밝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르크스가 자기 아들이 낳았으니까 뭐 자기 아들로 뭐 호적에 들이지는 않았어도 한 번이라도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아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르크스 그 가정에서 한번 보세요. 마르크스의 가정에서 진짜 노동자는 누구예요?
이 하녀가 낳은 이 아들이 진짜 착취의 대상이고 노동 계급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착취의 대상이고 노동 계급인 이 사람들에게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한 번도 그 아들을 찾아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여인은 50년 동안 이 사람에게 착취당한 비련의 여인이고, 그 아들은 정비공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누구진도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다. 이 정도로. 이런 소름 끼치는 인간이 착취, 억압, 차별, 해방 운운하는 그 자체가, 여기 목사님이 그래서 이건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건 마귀가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이게 철면피가 돼야 이렇게 하지. 우리 같으면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어디 나가서 도덕적으로 삽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냥 철면피잖아요, 철면피. 그렇죠? 자신은 평생 사치스러운 상류층의 삶을 포기한 적이 없으면서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를 그렇게 증오하는 그런 모순은 어떤 양심과 뇌구조를 가진 사람인지 정말 의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냐? 한 번도 노동자 계급으로 내려간 적도 없고 노동자 계급과 함께 땀과 눈물을 흘린 적도 없는 사람이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냐? 여기 이분은 어떤 심장을 가졌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강철과 같은 그런 심장을 가진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말 그대로 그는 모순과 위선으로 뭉쳐진 사악한 냉혈한이었다. 지금 이 시간에 만일 그가 살고 있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냉혈한이냐? 자,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폴 존슨이 쓴 이 지식인의 두 얼굴 있었다 그랬죠? 그 지식인의 두 얼굴 거기에 몇 개만 더, 이런 일을 누가 많이 하냐? 다 좌익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우익들은 부끄러워해요. 그래, 내가 참 잘못했다.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장관이고 뭐고 물러나잖아요. 난 도저히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내 죄악이 드러났으니 나는 물러나겠습니다. 이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그 지식인의 두 얼굴에 이렇게 요약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식인들의 가증한 이중성을 발견합니다. 이런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런 자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인류를 우롱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말 그대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으로 지금 둔갑을 하고 있잖아요. 신용복 이런 사람 한번 보세요. 역사에 그런 예는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학의 고전이라고 하는 에밀을 쓴 장자크 루소가 그러했습니다. 루소는 33년 동안 그에게 헌신한 하녀가 있었는데 이름이 테레즈 르바세르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말 그대로 강간하거나 간음을 해갖고 5명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 루소라고 한 사람이. 그러면 자기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육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교육자예요. 교육자 중에 교육자로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해갖고는 지금 강간이니 뭘 해갖고 아이를 5을 낳는데 5명을 다 어디로 보내요? 고아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고아원. 이처럼 비정한 아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에밀은 교육학의 고전이요 모델로 여겨지고 있으니 이게 이러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사창가를 제 집 드나들듯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여성과 교제하는 것은 사회의 악이라고 떠버렸던 위선자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 적어놔서 위선자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또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주체적인 실존을 중시했던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형적인 남성 우월자였고 이 사르트르하고 평생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있어요. 같이 살던 사람. 누구냐면 페미니즘의 선두주자 시몬드 보브라라고 하는 그런 이런 페미니스트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그 가장 어리석은 페미니즘의 희생자이자 난잡한 삶을 산 방탕한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인데 이상하게 또 이런 사람들이 다 추앙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루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참 루소 같은 경우 읽어보면 진짜 안심하잖아요. 마르크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는 톨스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사르트르라든지 시몬드 보부아라든지 사람들이 그 다 누구예요? 좌파의 우상이거든요. 좌파의 우상.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온 그런 삶을 보면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뒤집어져서 다 영으로 추대받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다. 이들은 하나같이 위선적인 삶을 산 인간들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거짓 사상에 미혹이 돼서 이런 사람을 영웅처럼 떠받들고 추종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칼 마르크스의 망령도 마찬가지다. 이 망령은 185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두고두고 인류를 괴롭히고 해악을 끼쳐왔고 수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래서 지금 남미에서는 차베스를 통해서,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페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이 베네수엘라 같이 정말 세계에서 4등 5등 하는 그런 국가를, 세계 150위 이런 국가를 저렇게 그냥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이 마르크스주의 실현하려고 하다가 남미의 쿠바라든지, 그렇죠? 그 좋은 나라 베트남이라든지 이거 겨우 지금 돌아서서 자본주의로 돌아서니까 지금 사는 거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면 그러면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와 동일한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목사라고 한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서 이 마르크스주의는 안 된다, 이 젠더 이데올로지 이런 건 안 된다,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교육을 통해서 알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냐? 국민의 무지 때문에 생겨요. 국민이 무지해. 뭘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대학까지 다 공부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이런 망령에 사로잡히면 본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망하게 돼요. 이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실제로 그게 마르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면 마르크스를 배격을 해야지, 마르크스를 추종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아주 값진 교훈이다. 이걸 기억하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